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성호고요. 네, 제 밴드 카페 유튜브까지 다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요거 스캔하시면 제 유튜브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서로 소통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제 밴드에 제가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는 매일 한 문제 올려드리니까 그거 같이 푸시면 되고요. 해설 강의는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하니까요. 자, 일주일 내내 뭐 하셨어요? 오리엔테이션. 어우, 지겹도록 오리엔테이션. 그죠? 그래도 과목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정식 명칭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중개사법 이렇게 부르고,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2차 과목이고요. 자, 이제 세 가지로 구성돼요.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이 세 가지가 따로예요. 서로 연관성도 없어. 따로.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1문제가 나왔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도 36회 때도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등이라는 법령에서 7문제, 중개실무에서 12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민법 문제가 9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역대급으로. 자, 공인중개사 법령 21문제가 나오는데 21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절반 쉬워. 난이도가 하. 얘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쉬워. 그리고 올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요 7문제가 난이도가 중, 중개실무가 난이도가 상. 그러니까 상중은 이 뒤에 부분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어쩔 때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난이도가 상, 중개실무가 중 이렇게 상중이 바뀌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얘는 쉽다고. 그래서 오늘도 첫날이지만 중개실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이렇게 부르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이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첫 번째 주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쭉 시작하고 오늘은 이제 중개실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그걸 좀 할 거고요. 자, 양이 적어요. 공인중개사법 양이 적고 쉬워요. 요거는. 그래서 보통 80점이 목표인데 일찍 시작하셔야 돼. 지금처럼 일찍. 적어도 1월 달에는 하셔야 돼요. 자, 2차만 하시면 웬만하면 붙는데 안 되시는 분들 저도 몰랐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34회, 작년에 올해가 35회고 내년이 36회인데 34회 때 2차만 응시생들이 3만 명이었는데요. 대략. 근데 합격자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그 황지현 교수랑 같이 작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합격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합격 안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거야. 2차만 하니까 좀 여유롭게 하자. 한 5월 달쯤에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2차만 하면서 중개사법만 이제 고득점을 해서 점수를 보태야지. 이런 전략으로 하신 분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동차로 하시는 분들과 2차만 하시는 분들이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제가 이제 교재를 받으시면 거기 앞에 공부 방법에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기. 민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민법이 되잖아.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민법 공부를 하니까. 근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는 거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33회 때 이게 시험 분석표인데요. 요때는 이제 어떤 분이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해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근데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매년. 자, 공법 보세요. 과락 40점 미만이면 떨어지는 건데 43%. 과락이. 공시세법도 37%. 과락. 중개사법 80점 맞아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법 90점 맞았는데 공법 과락이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지. 아니, 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냥. 응?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개사법도 75점 이상, 80점까지. 그리고 공법도 뭐 70점에서 한 60점 사이 목표로 하셔야 되고, 공시세법도 7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2차만 하시면. 근데 이제 동차로 하시면 아까 공인중개사법 그거 이제 열심히 하셔서 점수 보태기, 그렇게 이제 중개실무에 나오는 민법 문제는 웬만큼 이제 정리가 되니까 동차로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올해는 제가 출제 경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보니까 매년 비슷해. 이제 패턴이 정해진 거야. 패턴이. 중개사법이 우리가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18문제. 그리고 나 몰라도 그냥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숫자 같은 거. 중개사법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16문제. 그리고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6문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 문제죠. 민법 문제. 오늘 할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그런 거는 이해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또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형태 문제가 11문제나 나와요.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써 있는 거. 그게 그 박스 형태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고. 이제 중개사법은 보통 시간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중개사법은 왜 그러냐면 공법이랑 같이 봐서 그래. 2차 1교시로 중개사법 공법, 2차 2교시가 이제 공시세법이고. 그러면 공법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요. 공법에서 절반은 몰라. 몰라.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이게 그런 이유로 몰라서 시간이 남아.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대요. 올해는 민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고 막 그랬대요. 올해는. 그러니까 2차 1교시도 이제 시간 내 푸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 내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또 이제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 뭐냐면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이 시험은 진짜 어려운 거 풀어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해서 붙는 시험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 진짜 어렵게 나온 건 공부를 해도 못 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나와요. 충격 고백. 저도 잘 모른다고. 그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쉬운 문제들도 같이 이제 막 실수를 하시는 거지. 막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이해와 암기를 모두 다 하셔야 돼요. 동차로 하시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2차만 해도 시간이 이상하게 부족해. 골프 치고 하는데 시간은 없어. 이게 이상해. 공부할 시간이 안 나.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온전하게 중개사법에 이제 딱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중개사법이에요. 요 시간 내에 이해 암기를 다 하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강의 밀리지 말고 딱딱 들으셔야 되고, 한번 밀리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이해 암기를 모두 다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해 문제, 수업 시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중개사법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이게 이제 영업 정지를 말해요. 나중에 다 배워요. 그냥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영업 정지를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친 거예요.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제 질문. 2회 이상이래요. 2회 이상. 이게 2회 이상이 3회, 4회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포함된다고 생각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특이하게. 2회 이상이면 그냥 2회 딱 끝내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딱 알고 있어야죠. 3회, 4회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 멘붕이 와. 2회 이상은 그냥 2회. 무슨 말이냐면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고 쳐서 업무 정지, 영업 정지를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업무 정지 사고를 쳤는데 이 3번째는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려요. 이게 삼진아웃 제도. 그러니까 업무 정지, 3번째 업무 정지면 어떻게 한다?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야. 또 업무 정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 쉬워. 업무 정지 받았어요. 업무 정지 2번째 받았어. 3번째면 얘한테 업무 정지를 안 준다고.
삼진아웃이 된 거예요. 바로 취소.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우리 나중에 이제 막 절등치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취소해 버리는 거야. 세 번째도 얘한테 업무 정지 주지 않는다고요. 삼진아웃제도. 그러니까 2회 이상은 2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세 번째가 되면 바로 취소가 되고 끝나버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이제 제 설명 듣고 보면 이거 그냥 쉬워. 이게 뭘 물어보나 알면 어렵지 않다고. 삼진아웃 찾는 거예요. 등록 취소 하이하는 거. 바로 취소하는 거 찾아. 삼진아웃.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세 번째인 거 찾아. 그거죠.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면 바로 취소하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기억. 업무 정지 몇 번째예요? 2회 받았네. 그렇죠. 이미 받은 거예요. 처분을 받고 2번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네. 몇 번째? 그렇죠. 세 번째. 그럼 얘는 바로 취소하라고. 삼진아웃. 업무 정지가 세 번째잖아. 삼진아웃. 니은은 업무 정지 몇 번째예요? 1회 업무 정지. 2회 과태료래요.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니잖아요. 업무 정지 한 번, 다시 업무 정지니까 두 번째네. 두 번째. 얘는 삼진아웃이 아니지. 업무 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원 스트라이크 투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삼진아웃이 아니지. 스트라이크가 세 번째야 돼. 삼진아웃이 되는 건데. 디귿은 그렇죠. 2회 업무 정지 받았잖아요. 과태료 한 번 받았는데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니잖아. 근데 다시 업무 정지니까 업무 정지를 치면 세 번째잖아.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들어와서 얘도 삼진아웃이네. 기억은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 삼진아웃. 디귿은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니까 삼진아웃인 건 똑같지. 리을은 여러분이 1초 만에 알 수 있어. 리을은 1초 만에. 삼진아웃이 안 돼요.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다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삼진아웃이야? 3볼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한 번 들어온 건데. 답은 그래서 2번. 어렵지 않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다 그냥. 이제 암기는 암기를 위한 포인트 객관식 시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적극 잘 활용을 해야 돼.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전부 다 외워 그러면 집에 가실 거잖아. 책 찢어버리고 그냥. 전부 다 외울 필요 없다. 주관식 시험이고 만약에 논술형이다 그러면 진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린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가 요거 외우세요 하는 것만 딱딱 외우시면 된다고. 그거를. 그리고 뭐 지금부터 외울 필요도 없고 다 까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 이제 외울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하셔야 돼요 하면 그때부터 하시면 돼.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박스 형태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박스 형태 문제. 박스에서 기억, 니은, 디귿 써 있는 거 여기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돼요. 시간 확보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박스에 뭐 5개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없어요. 박스에 4개 아니면 3개. 그러니까 그걸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건 또. 그리고 답이 될 수 없는 걸 제끼면 X를 제끼면 손 들고 있어. 답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안 해. 제가 아까 변하지 않은 거 뭐가 있다고요? 실수하면 안 된다. 출제 경향이 바뀌어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게 있거든요. 교육,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뭐 직무교육, 예방교육 4가지 교육이 있는데 뭐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35회 때도 나왔거든요. 이거를 뭐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연수교육만 잘 외우시면 돼요. 다른 교육들은 일단 놓고. 왜냐면 연수교육에 이런 숫자들이 많아. 이런 숫자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고. 교육시간 12, 16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외워. 연, 이응이죠. 연, 이응. 수교육, 시옷. 이응, 시옷. 연수, 이응, 시옷. 연, 수교육은 12, 16. 팔룬, 팔룬.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보면서 외우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림 안 그려도 연수교육만 외우니까 그냥 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연, 수교육, 이응, 시옷, 12, 16, 팔룬, 팔룬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팔이 좀 짧아. 제가 이거 만들 때 팽수가 좀 유행이었거든. 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연수 교육만 제재가 있네요. 다른 교육은 교육을 안 받아도 어떤 제재가 없어. 근데 특이하게 연수 교육만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가 있어요. 연수 교육만. 그러니까 연수 교육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연수 이렇게 외우죠. 연수 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연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연수 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연수.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서 하면 그냥 외울 수 있다고요. 아까 이해하는 문제도 그냥 했잖아. 이것도 그냥 외울 수 있다고. 오연수는 손지창 와이프고. 오연수 손지창 알면은 연식이 꽤 된 거야. 자기 나이가 탄로나잖아.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 고개 끄덕이고, 그렇지, 있었지. 그러면 안 된다고. 김민종 막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서. 그리고 손지창은 누구예요? 임재범 동생이잖아. 그죠? 임재범 동생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쪽 가족사에 좀 설명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오연수만 기억하면 돼. 연수교육은 500만 원. 손지창, 임재범 필요 없어. 김민종 필요 없다고. 오연수.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가장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기억을 모든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처음 봤어. 처음 나온 지문이었어요. 박스 형태 문제에서 기억을 딱 봤더니 모르겠어. 기억부터 딱 막히면은 이제 당황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기억을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쓱 스캔을 해보면 X가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숫자가 틀린 거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기억은 모든 수험생이 몰랐지만 디귿은 안다고요. 연수교육 시간은 12, 16이잖아. 12, 16. 28에서 32가 아니라 그림 그리면서 막 외우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X인 건 거의 대부분 다 알았다고.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거 제끼면 세 가지나 제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알았을 때 세 가지가 제껴지면은 이 문제는 그냥 푼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데 기억은 공통으로 있네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기억은. 그러니까 출제원이 기억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기억이 온지 X인지는 여기서 답을 고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거에 우리가 이제 낚여갖고 이제 기억이 온지 X인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 이제 니은, 리을만 보면 되는데 리을을 또 딱 봤더니 금방 알겠어. 오연수,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연수,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또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부터 쭉 읽으면서 OX를 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가 보이면 찾아서 제끼면 된다 이렇게. 제끼면서.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시간 내 문제도 풀고 지문을 다 안 읽어도 되니까. 다른 과목들도 거의 비슷해. 중개사법이랑 다른 과목이랑 그 박스 형태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특히 1차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1차는. 그래서 시간 내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암기하는 거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제가 웬만큼은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달달이 모의고사 보는 거. 달달이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그럼 여러분이 보셔야지 제가 대신 봐드릴 수는 없잖아. 대신 봐도 점수가 안 나와. 망신 나간다고. 그거는. 그래서 달달이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본 시험이 처음 시험 보는 거래요. 안 될 확률이 더 높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년씩 했대. 근데 모의고사가 한 번도 안 보고 본 시험이 처음이래. 안 된다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거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 한 달만 꾹 참고 버텨야 돼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 한 달만 버티면 돼 일단. 1년 계획을 짜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거 1년 계획 필요 없고요. 한 달 계획도 짜기 힘들어.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한 달 버티면 나머지 한 달은 그냥 버텨요. 왜? 2달도 돌아가잖아. 이게. 2달 코스로. 그러니까 한 달만 잘 버티면 나머지 한 달도 그냥 버틸 수 있다. 최대한 버티셔야 돼. 특히 2차 과목은 동차로 하시면. 1차를 할 시간이 너무 빠듯하니까. 그리고 뭐 필기도 따로 제가 요거 적으세요 하는 거 빼놓고는 적을 필요 없고요. 암기도 지금부터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아까 그림 그려서 좀 외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지금부터 막 미친 듯이 외우고 이거 아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1년 내내 반복하니까 책은 요걸로 우리 이제 요 중개사법 바이블 코드 요걸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니까 제가 쓴 거. 그래서 요걸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보다 더 잘 알게 돼. 저보다. 아, 더는 뺄게. 그럼 제가 너무 없어 보인다. 저보다 더 알면 아니. 저보다 많이 알게 되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알게 되니까 그래 비슷하게 알게 되니까 걱정하진 말자. 한 것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서는 그냥 이걸로 끝. 문제집은 여러 개 풀어봐도 도움이 돼요. 문제는. 근데 이론서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아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시험 임박해서도 저한테 질문이 뭐가 많냐면 교재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어떤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9월달 10월달의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냥 이걸로 그냥 원래 보던 걸로 계속 보시면 된다. 이론서는 문제집은 뭐 기출문제 풀어보고 예상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막 많이 풀어봐도 도움이 되는데 이론서는 한 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강 후기도 부탁드리고 부탁이니까 제가 하트까지 여기다 그려놓고 부탁한다고 수강하고 수기를 남기지 않는 건 두 글자로 먹튀. 너무 심했나? 그럴 필요까지는. 자,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책이 안 나와서 지금 교환으로 지금 제공이 됐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우리가 주임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올해 여기서 3문제가 나왔어요. 역대급이야. 처음이었어요. 보통 이제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만 이 주임법에서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만 3문제가 나왔고 상임법이 1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만 잘 보시면 그냥 10점인 거지. 그리고 민법에서도 공통인 거고. 자, 어려운 법이에요. 쉬운 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시면 당황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생활에 좀 관련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거 지금 245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번 적용 범위가 있네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법조문 제목에 다 써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임대차가 아니면 적용이 안 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잖아. 법조문 제목에 써 있잖아요. 자, 비주거용 건물이래요? 주택이 아니네? 적용이 안 된다고. 이걸 뭘 외우고 있어? 비주거용 건물, 주택이 아닌데 적용이 안 된다.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이 안 된다고. 얘는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근데 주거용 건물이래요? 그럼 적용이 되지. 주거용 건물, 얘는 주택이잖아. 주거용 건물이잖아.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해도 적용된다. 근데 이제 얘는 너무 쉬우니까 작년에 34회 때 나온 게 요거였던 거죠. 이제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어요.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주택이라고 쓰고 있잖아. 자, 주거용, 비주거용 판단 기준이 제가 거기 팁에 적어놨지만 팁이 이게 뭐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미국에서 주는 거 있잖아 팁. 그거 아니라고. 자, 주거용, 비주거용 판단 기준이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요. 사실상 실제로. 등기부로 판단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판단한다. X. 사실상 실제로. 실제 이용 상태로 보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건 무허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니까. 그리고 주택이라고 쓰고 있으면 얘는 100% 주거용 건물 적용된다.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대요. 얘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행 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라고. 민박 펜션 빌리고 한 사람을 뭘 그걸 또 보호를 해줘. 놀러 간 사람인데 우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사용대차는 뭔데요? 공짜로 빌린 거예요. 공짜로. 임대차는 돈 주고 빌린 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린 거. 사용대차
얘도 적용이 안 된다. 임대차가 아니잖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린 거 적용이 안 된다. 가장 임차인은 또 뭐예요? 1번 아버지가 임차인. 가장 임차인이니까 아버지가 임차인. 2번 무늬만 임차인. 무늬만 임차인인 거 꾸민 거잖아. 가장했다. 가장 꾸민 거.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을 목적으로 그 임대차를 한 거야. 돈 받을 목적으로. 돈을 쉽게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은. 이거는 무늬만 임차인. 임대차를 이렇게 꾸몄으니까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인도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법인은 서민이 아니잖아.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인데.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 안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3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예외적으로 이 3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법인 중에서.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연인 이렇게 불러요. 자연인 아니면 개인. 법인.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네. 자연인만. 우리 같은 자연인만 요 주인법이 적용된다. X. 예외적으로 3가지는 적용되잖아. 이게 되게 민감해서 살짝 건드려도 넘어가요. 예외적으로 3가지. 그러니까 자연인만 적용된다? 그러면 X. 여기 이제 나중에 상인법이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차이점이에요. 상가건물일 때는 법인도 원칙적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법에서는 법인이 예외적으로 3가지만 적용된다. 원칙은 적용 안 되고. 그리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같은 말이고, 이건 뭐냐면 전세 사는 건데 등기를 안 하고 전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안 내는 거야. 전세 사는 거니까. 보호를 해줘야죠. 얘 보증금 떼이면 어떡해. 등기 안 하고 전세 살고 있다고. 얘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증금 떼이면 안 되니까. 적용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왔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거 골라봐. 5번.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작년에도 34회 때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보호를 해줘야죠. 외국인 보증금 떼이면 어떡해. 그럼 자기 나라 돌아가서 막 유튜브 올리고 한다고. 한국에서 보증금 떼었다고. 100만 뷰 찍고 그러면 나라 망신이지. 일본 애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있다고 거기다가. 미성년자도 보호를 해줘야지. 미성년자는 보증금 떼면 돼요? 안 되잖아. 마음에 상처 입어. 마상.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택이 대지는 주택이에요. 주택이 대지는. 그래서 주인법이 적용이 돼요. 주택이 대지는 뭐다? 주택이다. 주인법 적용된다. 외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작년에 34회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는 건 문제가 쉬웠다는 거야.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쉬운 거예요. 이제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거기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요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245페이지 거기 2번에 있는 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자,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의미가 있고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칠판 보시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가 됐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또 이 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려. 또. 자, 대항력은 언제 문제가 된다? 집주인 바뀌었을 때. 매매로 집주인 바뀌든 경매로 집주인 바뀌든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래. 그럼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요거 3번에 있는 거 거기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요 내용은 쉬워. 그냥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거 4번에 있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주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전 주인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럼 편하잖아. 이제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수인, 그러니까 매매면 매수인, 경매면 경락인.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는 건데 그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했기 때문에 그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 지위도 양수인이 매수인, 매매면 경매면 경락인이 승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해라. 대항력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로운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누구에게? 그 전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가 쉽진 않지.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계속 안 나가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요, 거기 제가 1번에 적어놓은 거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이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그럼 집주인 바뀌어도 안 나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요거 이 주택 임대차를 등기를 할 수 있네. 주택 임대차도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그날부터 바로 생겨. 그러니까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등기가 없을 때. 등기하면 바로 생긴다고, 대항력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정답으로. 임대차 등기를 했대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X. 땡은 좀 없어 보인다. X라고 하자, X라고. 그 정도 영어는 되잖아. 우리가 OX 정도는. OX. 어쨌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여서 틀렸다고요. 몰라서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낚인 거지, 실수한 거지. 아니 그냥 주인법에서는 그래 다음 날이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니라고. 등기하면 그날부터 바로 생긴다고. 등기가 없을 때.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법, 상인법, 주인법, 상인법의 대전제는 등기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하면 바로 대항력 생기니까.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또 올해 문제도 그랬어요. 올해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정답으로 나온 게 이거였어. 뭐냐면 대항력과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리고 뒤에 247페이지 3번에 우선 면제권이 있거든요. 249페이지에 4번에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달라요.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말이 다르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완전 달라. 따로예요. 별개.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항력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별개인데? 올해 문제는 정답이 이거 있어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대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항력도 있는 거다. X 그거 아니라고. 검토를 해봐야지. 따로인데.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고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 또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라고. 별개라고, 별개. 따로 검토를 해야 된다. 아까 대항력은 설명드렸어요. 언제 문제가 된다? 집주인 바뀌었을 때.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집주인 바뀌었을 때. 자, 이제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이 두 가지는 매매에서는 문제가 안 돼. 매매에서는 이런 게 검토할 필요 없어요.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경매, 공매에서 주로 이제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주로 이제 경매에서. 자, 우선 면제권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두 가지.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 계약서에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 도장 받는 거 있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얘는 경매에서 문제가 된다고.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라고 해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경매에서 경매 법원에서 내가 배당을 받아요. 돈을 받는 건데 후순위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 번째 임차인이에요. 1번, 2번이 있고 내가 3순위. 그러면 4번, 5번보다 후순위보다는 내가 경매에서 먼저 받는 거야. 1번, 2번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요거예요. 최우선 면제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확정일자 이 말이 보이면 무조건 거기다 적어놔야 돼. 문제를 풀 때 확정일자 보이면 딱 적어놔야 돼. 그래 실수 안 하니까.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딱 적어놔야 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왜냐면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이 아니잖아요. 대항력에서는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잖아.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니까?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다. 여러 번 나왔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X.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 요건이에요. 보세요. 최우선 면제권도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요건,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돼.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전입신고까지만 돼 있으면 된다고. 최우선 면제권은.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다른 담보물권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돼요. 내가 세 번째 3순위 임차인인데 1번 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거야. 보증금 전부 다를? 아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일부를.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일 때, 내 보증금이 1억 6,500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는 거다. 자, 그래서 또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올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나왔어요. 최우선 면제권이지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출제위원들이 최우선 면제권 이 말을 안 써줘. 잘.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도 우선 변제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근데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보이면 얘는 또 밑줄 놓고 적어놔야 돼. 아, 최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요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출제위원들이 친절하게 뭐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이 용어를 딱딱 구분해서 써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 단어 보고선. 연습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매매에서는요. 이 대항력밖에 문제가 안 돼. 얘네들은 안 나온다니까요. 매매에서는. 근데 경매에서는 대항력도 문제가 되고 우수매주권도 문제가 되고 최우수매주권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임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경매랑 짬뽕에서 나오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력 제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있어. 경매에서 대항력. 자, 1번 임차인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집에 가장 먼저 선순위로, 최선순위로.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어요. 후순위로. 집주인이 돈 빌리고 담보로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3번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요.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1번, 3번 뽀뽀해 그런 거는 그 왕게임 술 먹을 때 그 왕게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 있죠. 1번, 3번 그런 거 할 때 아닌가? 다른 사람이에요. 1번, 3번 다른 사람 1번, 3번 뽀뽀해 하고 시키고 하는 건 왕게임 있잖아. 술 먹을 때 왕게임 아파트 막 이런 것도 하고 술 먹을 때 술을 안 드시는구나 이러고는 어쨌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고 얘도 3번 임차인도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똑같이. 자,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 끝났어요.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와서 3번 임차인한테 집에 살고 전입신고하고 있는 요 3번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래요. 왜 나가는 건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대항요건 갖추고 있다고. 나가래 근데.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어. 대항요건을 갖췄는데도 대항력이 없어. 왜냐면 경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해. 저당권 위에 있어야 돼요. 저당권 밑에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저당권 밑에 있잖아. 그럼 이제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얘도 같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다. 대항력이 없어요. 나가는 거야. 그럼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내놔. 돼요? 안 된다니까. 대항력 아까
두 번째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대항력이 있을 때만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했어요. 낙찰자가 지금 새로운 주인이잖아. 낙찰자가. 걔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가 나가는 거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다고. 그럼 보증금 누구에게? 전주인 찾아가야 돼요. 전주인. 못 받겠죠.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갔잖아. 얘는 보증금 떼인다고 그러면. 근데 다행. 정말 다행. 확정일자를 받아뒀어. 뭔지 모르는데 확정일자 받아놨대. 다행. 이거는 우선매주권이죠. 그거는 있어요. 별개잖아. 대항력과 우선매주권이 별개라니까? 별개? 자, 대항력은 상대방이 낙찰자예요.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얘는 후순위여서. 저당권 밑에 있어서. 그런데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매주권이 있고 이거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상대방도 완전 다르잖아. 별개라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매주권이 있다.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자, 일단 최우선매주권은 빼고 우선매주권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매주권만. 그러면 아까 제가 우선매주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그랬어. 4번, 5번보다. 2번보다 얘가 먼저 받는 거 아니다. 선순위에 있는 이 2번 저당보다 3번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매주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그럼 경매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 빠른 애가 다 갖는 거야 그냥. 빠른 애가. 그걸 어려운 말로 흡수배당 이렇게 불러요. 빠른 애가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흡수. 다 흡수하고 남은 찌끄레기 밑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얘가 2번 저당이 다 갖는 거야 그냥 싹 다. 만약에 찌끄레기가 없대. 그럼 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 받고 한 100만 원 남아서 100만 원 밑으로 넘겼대요. 그럼 얘 그냥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에게 우선매주권은 인정이 돼도 그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찌끄레기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잔액 왕창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낙찰자에게 야 잔액 남았다 내놔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 3번 임차인은요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 잔액도 전주인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받겠죠. 그러니까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떼이거나 아니면 왕창 떼인다. 왜 그렇다고요? 저당권 밑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근데 이제 1번 임차인은 저당권 위에 있네? 둘 다 있어요. 저당권 위에 있잖아. 확정일자 받으니까 우선매주권도 있어. 얘는 이제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 경매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여행 갔다 왔대. 한 달 동안 뭐 유럽 일주 하고 왔대. 임차인이. 팔자 좋아. 경매 끝났네? 낙찰자가 나가래. 안 나가도 돼요. 대항력 있잖아.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다 내놔 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매주권도 있고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매주권이 있으면 무조건 달라고 해. 그러니까 얘도 법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1번 임차인인데 그러면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네. 쥐가 1번이잖아. 그죠? 다 받으면 나가면 돼요. 근데 1번 임차인인데도 다 못 받는 경우도 생겨. 잔액이 조금 남는 경우 있어요. 한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4,90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을 못 받았대. 얘가. 그럼 100만 원이 남았어요. 1번 임차인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1번. 쿨하게 포기한다. 술 한 잔 그냥 진하게 마셨다고 생각하고. 2번.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한다. 2번.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지고 나가는 거야. 근데 얘 잔액이 남았잖아요. 100만 원 남았잖아. 그럼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요.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낙찰자에게 다 달라고 해도 되고 또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 제일 높고 자기가 1번이니까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다 못 받으면 잔액은 계속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되고. 이 차이가 저당권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요.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어요. 이제 경매가 아니라 매매예요. 그러면 3번 임차인은 그 매수인, 새로운 주인이죠. 그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가 아니면 순위 안 중요해. 매매라면 1번이건 3번이건 다 대항력 있는 거다. 지금 경매, 공매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3번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잘 없어. 저당권이 설정됐고 좀 위험하면은 안 들어간다고. 보증금 다 떼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 대부분 다 중개거래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 확인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해준다고. 보증금 떼면 어떡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런 판례들, 요런 3번 임차인 판례들은 다 옛날 판례고 최근엔 이런 경우야. 자, 임차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세 가지 다 갖췄고 보증금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됐어요. 채권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집주인이.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됐어요. 5천만 원. 이번에는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야. 보증금이 증액된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저당권 밑에 이렇게 하래. 저당권 위에 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1억 5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증액된 거는 저당권 밑에 가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야. 1억 5천에 낙찰돼서 1억 5천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빠른 놈이 다 갖는다 그랬잖아. 빠른 놈이. 경매에서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5천만 원이 여기 붙었으면 얘가 1억 5천 다 받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빵원이야. 얘가 1억 5천 땡겨가고 얘는 빵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이번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할 때 얘가 5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할 때 자기 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받을게. 근데 보증금이 증액됐다고 해서 얘가 다 받고 얘가 빵원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원래 있던 그 1억을 받고요. 그럼 5천만 원 남았네? 5천만 원을 얘가 받는 거죠. 증액된 건 못 받는 거고. 경매 법원에 돈이 없잖아. 1억 5천에 낙찰됐으니까. 이게 2억에 낙찰됐으면 1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증액된 건 못 받는 거다. 증액된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경매 끝났잖아.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낙찰자가 3번 임차인, 그러니까 1번, 3번 같은 사람인데 얘한테 나가래. 나 3번이지만 나 1번과 같은 사람이야. 얘가 그러고 있어. 같은 사람이잖아. 나 5천만 원 못 받았다고. 근데 나가래. 1번, 3번 같은 사람인데. 야, 너 3번 임차인이야. 나가. 나가는 건가? 이게 문제네. 아까는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사람이라고. 증액된 5천만 원을 못 받았다고.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없어. 왜? 저당권 밑에 있잖아. 저당권 밑에. 저당권 위에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저당권 밑에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 아까 3번 임차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건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라고. 저당권 밑에 가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지. 아까 3번 임차인과 별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 떼일 수 있죠. 이거는 낙찰자에게 나가는 거고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가 나가면서 증액된 5천만 원은 전 주인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데 못 받겠죠. 증액된 거 떼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있다.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이 증액 계약서를 쓸 때 5천만 원 증액 계약서 쓸 때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대. 확정일자를. 그러면 보증금 안 떼요?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확정일자 받았어도 대항력이 없잖아. 확정일자 받으면 뭔데 그게? 우선매제권, 대항력 요건이 아니잖아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대항력이 생기고 그거 아니라니까. 확정일자는 우선매제권이 요건. 그럼 얘는 세 번째 확정일자 받은 거에 대해서 3순위로 우선매제권이 또 생긴 것뿐이지 그건 의미가 없잖아. 여기 법원에서 줄 돈이 없으니까 다 땡겨가고 남은 거 없으니까 후순위에게 우선매제권은 그닥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도 보증금 떼이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액해 줄 때 잘 신경을 써야 되고 간단해요. 중개사무소 가서 증액계약서 쓰고 하면 괜찮다고. 개공들이 다 확인을 해주고 하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다 확인해주고 집주인이 중개보수 주기 싫으니까 이제 스벅으로 나오래. 우리 둘이서 계약서 쓰면 된다고. 스벅으로 나오래. 스벅으로. 프리컨시도 모아야 되니까. 빨갱이 3개 모으고 하는 거 있어. 그거 다이어리 받고 뭐 하는 거 요즘 뭐 조명인가요? 그게 유명한 그냥 그런 게 있어서 스벅으로 나오래. 자기 거까지 프리컨시 다 주겠대. 그래서 가서 이제 커피 얻어먹고 프리컨시 받고 보증금 5천만 원 떼이고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공부는 자주 읽어보는 거야.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메가랜드 그 수강 후기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 이제 이 책 이제 35회 때까지는 해법 노트라는 제목이었는데 전날에 자기가 한번 다 읽어봤대. 가서 수기 보시면 돼. 읽어보고선 봤더니 그게 신의 한 수였다. 공부는 뭐다? 읽어보는 거다. 전날에만 이걸 다 읽을 수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공부가 안 됐으면 잘 읽히지도 않잖아 이게. 그래서 공부는 자주 읽어보는 거다. 지금부터 읽어보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됐고 거기 246페이지 양가로 2번까지만 좀 빨리 설명을 드려보고 싶게요. 양가로 2번까지만. 주택 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간접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대차 공부를 처음 하시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어색한 거지. 용어들이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를 또 한 거예요.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를. 그게 이제 전대차 이렇게 불러. 임차인이 임대차를 또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 새로운 임차인이죠. 그 새로운 임차인을 우리가 전차인 또 이렇게 불러요. 임차인이 임대차를 하는 게 전대차. 그럼 그 두 번째 그 새로운 임차인을 우리가 전차인 이렇게 부르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임차인이 직접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도 있었어. 직접 살고 전입신고하고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했어요. 동의 얻어서. 그럼 누가 살아요? 전차인이 살아. 그래서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그냥 유지가 된대.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자,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대항력이 원래 있던 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야.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니까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전대차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시 그냥 임대차 하면 되잖아. 이 전차인이 왜 전대차를 했나 생각해 보면 돼. 왜 건물 주인이랑 다시 임대차를 안 하고 전차인이랑 그러니까 임차인이랑 왜 임대차를 또 했는지. 왜냐면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대항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전차인은 그거를 갖다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대항력은 원래 있던 게 좋은 거야. 그게 선순위잖아. 원래 있던 게. 새롭게 생겼대. 신상이래. 그건 안 좋은 거지. 신상은. 옛날 게 좋은 거지. 백화점에 있는 게 신상이 좋은 거지. 백화점에. 백화점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은 거잖아. 누워 있는 거는 2월 상품. 우리 서 있는 거 사고 싶다고 돈 벌어서. 그거. 백화점이 그런 거지. 대항력은 원래 있던 거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되고 전차인은 그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거는. 옛날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걸 갖다 쓰려고 한 거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 간단해. 전차인은 자기 거 없어요. 자기 거 없고 다 임차인 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야. 임차인 거를.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전차인은 그 대항력을 갖다 쓰는 거다. 결론은 간접점유에도 대항력이 있는 거다.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건 직접 점유,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건 상관없다. 대항력은 있는 거다. 대항력은. 다만 전대차를 했을 때 누구 명의로? 전차의 명의, 실제로 사는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은 돼야 돼요.
전대차를 했는데도 계속 임차인명이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용이 양가로 2번이고 좀 쉬었다가 양가로 3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좀 쉴게요.